수필의 주제로 넘어가서 고백과 독백이 나오는데 수필은 사실 고백과 독백의 어떤 문학 장르입니다. 고백과 독백. 수필가 자신은 솔직한 고백이나 독백의 글이 바로 수필 장르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가를 고독한 작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필가는 언제나 찰스 레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가는 언제나 찰스 레이면 된다. 그 자신이면 된다. 그 말이죠. 말하는 사람과 그 작품 속에서 말하는 화자와 그리고 그 어떤 대상, 그 쓰는 작가가 일치해야 된다. 선생님께서는 찰스 레이먼을 굉장히 좋아했고 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여러 글 속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줄이겠습니다.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소통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지요. 가장 솔직히 나타나는 문학 형식이다. 자기 고백성을 강조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주 좋은 수필을 읽었는데 실제로 그 수필을 쓴 수필가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글 쓴 사람과 글이 다를 때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은 저 자리에도 안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실망을 줄까 봐서요. 그 정도로 수필은 아주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솔직한 내면을 보여주는 장르다. 그래서 독자에게 친밀감, 친구가 같은 편지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백성과 친근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수필은 솔직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독자에게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속삭임처럼 따뜻한 공감과 정서적인 교류를 제공하는 문학 장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수필을 쓰겠는가? 못 쓰더라도 여기에 지금 절반만 미치더라도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고 처음부터 문장의 기교부터 배우면은 그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수필의 창작 자세에 가서 덕수궁, 박물관, 청자연적 같은 마음이라 있습니다.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면의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고요하고 품이 있고 고한 어떤 품격, 이거를 지으면 좋겠다. 덕수궁, 박물관, 천재 같은 마음. 균형 속에 눈에 거들지 않는 파격을 찾는 눈. 예술적인 안목이지요. 독자와 작가가 지니해야 할 어떤 예술적인 안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유의 방법이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최소한도 한 6개월 내지 1년은 훈련을 해야지만이 될 것이다. 꽃이 피어 있으면 그냥 아름답다.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꽃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깊은 어떤 본질적인 매력이라든가 꽃 뒤에 있는 너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파격을 찾는 눈. 이것이 바로 파격을 찾는 눈. 개성과 독창성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을 내가 써야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이 쓸 수 있는 것을 나도 이렇게 똑같이 쓰면 그 글은 아무 문학적인 가치가 없지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글, 나만의 눈으로, 나만의 어떤 해석으로
있어야지만이 그 그럼 좋다. 그래서 수필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안목을 여기서는 길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한 주가 연꽃잎을 구부리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작가적인 어떤 정신적 여유라든가 삶의 태도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연꽃잎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꼬부라지게 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조적인 행위죠. 이게 바로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이때 복잡한 기교가 아니라 섬세한 집중과 여유. 섬세한 집중과 여유. 보통 그러죠. 어떤 대상을 일정한 거리에서 두고 물끄러미 한 10분만 바라보면은 그거는 그 장면은 시가 된다. 대충 이렇게 스쳐가는 것으로서는 절대 글감이 안 잡힌다. 대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 그 안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거를 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그러니까 수필 창작이라는 것은 삶의 여유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어떤 성숙이 전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수필을 못 쓰는 슬픔, 초조함, 번잡.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좋은 스펠을 못 쓰겠다고 스펠을 그만 썼으니까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뵙습니다. 왜? 글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글도 이렇게 늘어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여유가 없어지고 너무나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나 그냥 일상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흐름만 따라다 보니까는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암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것이고 또 초조하고 번잡하고 물론 여기서 초조하고 번잡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과 현실에 대한 탄식 아니겠습니까? 일상에 너무나 매몰다 보니까는 마음과 여유가 없어지고 없다 보니까는 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렇게 뽑아내야 된다. 빚어내야 된다. 올해 수필을 쓰다가 속이 시끄러워서 초조와 번잡 때문에 그만 세냈다는 말도 올로 어떤 수필가 같은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필을 통해서 비천되고 수필가를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나오미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거는 수필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미덕이고 품격이죠. 황홀 찰나거나 지나지 않아야 된다. 금감에 희지 않아야 된다. 이 절제된 색조를 지어야 된다.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않고 속박을 벗어나면서 산만하지 않는다.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균형을 지어야 된다. 정리를 하다가 심오한 지성을 내세우지 않고 따뜻하고 우아한 정서를 통해서 인생의 향취와 여운을 전달한다. 오나우미한 아름다움. 아주 이 말 속에는 사색의 깊이와 고상한 어떤 이런 내면이 전제되어 있는 선생의 문학적 이상을 집약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향취와 여운 향기 나는 소재와 표현, 수필이 지향할 본질적인 매력이라든가 소재, 표현의 미덕을 말하고 있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인생의 향취라든가 여운은 수필의 최고의 가치지요. 향기 나는 소재와 표현. 아까 그 우수 마발도 전부 다 수필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재료가 다 수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한테 와서 내 눈에 비춰서 내 마음에 굴절이 되어서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죠. 저거 이건 수필감이야. 이건 내가 찾고자 하는 글감이야. 이건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어. 그때야 비로소
자기한테 좋은 수필과 재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운 향기가 나는 소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솔직하고 독백, 친밀한 독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고 친밀한 독백. 수필이라는 것은 웅장한 어떤 그런 형식이라든가 격렬한 감정 대신에 독자와 어떤 따뜻한 그런 교감, 인간적인 여운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문학 장단한 이야기죠. 균형 속의 여유와 미학. 균형.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용입니다. 극단적인 감정이라는 논리는 피하자. 절제된 자제가 필요하다. 넉넉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있어야 된다. 즉 균형 속의 여유와 미학은 선생이 수필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문학적인 태도라든가 미적 가치를 전제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 보편적인 어떤 미적 가치지요. 순수함, 서정성, 그리고 애정,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됩니다. 그 소재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소재가 첫 번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글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한테 보니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글 쓰면은 그 글은 좋은 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추구. 고매한 서정성,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서정성. 문학의 밑바탕에 서정성이 없으면 독자한테 다가갈 수 없지요. 서정성을 무시한 수필은 결국 메마르고 건조해서 그 독자에게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글을 어떤 글에서 그랬습니다. 선생께서는 흔히 신무지처럼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야 할 수필 문학의 어떤 유산으로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는 삶의 여유와 성찰. 우리는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수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신적인 바탕이 뭐냐? 여유와 성찰이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갖추기 위해서 선생의 수필을 보면은 전부 다 간결하고 서정적이고 아주 순수합니다. 일하는 등 속에서 우리 말의 어떤 가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아주 명료합니다. 이런 것이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분치르고 그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고 간결하고 쉽고 정확한 문장. 그러면서 그 안에 밑바탕에 서정성이 깔려있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문장이다. 절제된 언어 속에서 감정을 여기서 함축시켜야 된다. 이것이 현대 수필의 전범이 되어야 된다. 우리 후대 작가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 경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가치.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글 속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애정과 선입니다. 인간에 대한 대단한 애정과 선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이 선생님 수필의 바탕에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대다수 우리 소시민들이 지닌 순수한 정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것이 진실되게 솔직하게 표현되었을 때 독자는 그 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쓰여진 글과 좋은 글은 다르지요. 잘 쓴 글은 잘 썼다. 그건 문학적인 기교라든가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읽고 나서 따뜻해. 보니까 좀 서툰 것 같은데 내 이야기 같네. 참 좋네. 이런 글이 좋은 글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술과 삶에 일치되는 삶.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글과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나 소설은 하고 상상이 바탕이 되죠. 그래서 수필은 체험의 진실을 써놓은 글이 수필이다. 내 체험의 진실. 진실이 뭐입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쓸 수 있는 그런 또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해서 유비적인 가면을 쓰고 또 숨어서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보편성을 상실한다. 그렇다고 해서 7, 80년 전에 내놓은 이 글이 오늘날 절대적인 수필의 전범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러 선생의 수필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사회성이 약하다, 역사성이 약하다, 철학성이 약하다, 부족하다. 또 오늘날 수필은 신변잡기에 머물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떤 점을 개성해야 할 것인지 밑바탕에 글을 쓰기 위해서 밑바탕에 깔아둬야 할 본질적인 수필의 전범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잊지 않아야지만이 수필다운 수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끝부분에 보면은 그 박완서 선생의 추모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박완서 선생께서 남편을 내이고 10년 뒤인가 외아들을 이렇게 삼척을 당했죠. 그래서 두문불출, 그야말로 개인 기피증에 걸려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선생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밥 한 끼 먹자고 고민 끝에 박완서께서 그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내놓은 밥이 김치에다가 만두, 그 만두도 집에서 빚은 만두가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도트락 냉동 만두, 요놈을 삶아서 내었다는 것입니다. 단 괜찮은 것은 7고국 양주 한 병을 딱 놓더란 겁니다. 선생께서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 박완서께서는 술을 꽤나 하셨던 모양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박완서께서는 술을 이렇게 활짝활짝 해서 양주 그거를 독한 양주를 절반을 비워버렸답니다. 그러다 선생께서는 양주병을 뺐더란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자기 당신 집 안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 집 안이라는 게 너무나 단출하고 너무나 간소해. 선생은 그랬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은 그 다음에 선생의 삶은 수필이다. 그 자체가 수필이다. 그러니까 글 쓴 사람과 작품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써놓은 이 수필에 대한 이론, 이 담겨 있는 글이 이 수필이라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수필이라는 이 수필은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한 권의 어떤 그 수필 이론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것을 섭렵을 하고 충분히 음미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소화시킨다면은 글 쓰는데 굉장히 좋은 자랑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에 있습니다. 끝에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필은 단순한 서정성을 넘어 삶의 본질과 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선생의 수필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의 수필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천득
가식이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수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수필을 쓰는 사람한테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어떤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